안녕하십니까. 불독 석박사 임태훈입니다. 오늘은 독일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서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인도태평양 하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정작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이 인도태평양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에 들어왔다 하면 일반적으로 아니 전혀 관계가 없고 뭐 저리 지리적으로 먼 국가들이 왜 인도태평양에 개입을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러한 인식은 사실 우리가 잘못된 유럽에 대한 잘못된 역사적 지정학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독일의 인도태평양, 왜 독일이 인도태평양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역사적 영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21세기에 다시 한번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영내에 진출하려는 목적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독일이 왜 그리고 언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에 앞서서 독일의 지정학적인 위치, 지리적 위치, 정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일이라고 하면은 대륙 중심부, 유럽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국가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죠. 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독일은 유럽의 중심, 즉 중부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 유럽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인데 독일은 위쪽 북쪽만 이제 북해에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뭐 내륙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대륙적인 위치에 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리고 독일인들 스스로도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이제 중부 유럽, 독일어로 미텔오이로파라는데 자신들을 미텔오이로파의 세력으로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독일이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제 인도태평양에 왜 진출하냐에 대해서 사실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독일 사람들도 조금 있는데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도 이제 자신들이 유럽 중심적, 유럽 대륙에 관계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정치인들 제외하고 그분들 빼고는 이제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옆에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독일이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가 2020년입니다. 독일어는 라이트 리니어 중 인도파시픽이라는데 이제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제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이죠. 이제 가이드라인, 즉 이제 독일이 이제 향후 인도태평양에서 어떤 역할을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칠 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개설서 같은 개념인데 사실 이 시점이 중요해요. 2020년인데 2020년쯤이 되면 이제 사실은 이때 시점을 잡아야 되는 게 사실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후반이 되면은 유럽 국가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먼저 이제 2020년에 앞서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2017년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독일도 이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고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아시아로의 이제 전환이라는 어떤 전략적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이제는 더 이상 유럽에만 집중하고 는 국가가 아니고 이제 좀 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제 향후 이제 세계 패권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참여하고 그 영내에서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독일 하면은 이제 이런 선입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 대륙, 중부 유럽에 있는 대륙의 강자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독일이 인도태평양에 이제 진출한다고 하면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역사적 연고가 있나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인도태평양에 들어온다고 하면 전혀 역사적인 연고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데 왜 뜬금없이 나타나냐 마치 회방자나 이제 무단 침입자를 인식하는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럽 역사, 특히 19세기에 있어서 유럽의 역사, 그리고 유럽이
과거 세계 무대에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제국주의적인 이제 침략 그 부분만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식이 난 건데, 사실 독일도 인도태평양 국가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2제국 시절이죠. 이제 독일이 통일국가, 비스마르크가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이제 독일 제2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독일 이제 황제 베를린 2세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세계 정책, 벨트 폴리티크를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세계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독일이 이제 유럽에 이제 프랑스를 꺾었죠. 프랑스를 꺾고 이제 영국도 이제 국력적으로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독일도 이제 눈을 뜨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이제 선발 서구 열강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해가지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식민지를 이제 개척하고 지배를 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그 하나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당시 독일 빌헬름 2세를 주축으로 한 이런 세계 정책주의자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우리 독일이 진정한 강대국, 세계 패권을 떠나서 진정한 강대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식민지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당시에는 이제 서구 열강 사이에서는 이런 식민지를 개척하는 게 그냥 유행이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단순한 이익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다는 표시죠. 그래서 이제 독일도 이제 아프리카 진출하고 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잘 알려지는 게 이제 칭다오죠. 이제 청나라로부터 이제 칭다오를 이제 할양을 받아서 그쪽을 이제 지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태평양 지역, 이제 사모아 제도가 있는 그쪽까지 이제 진출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독일의 이제 군사 진영적인 이제 세력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이죠. 그쪽에도 이제 독일령 이제 동아프리카인데, 이제 그쪽에도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독일은 이제 유럽을 떠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해군을 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들어가면, 그러면 당시 독일 제국이 프랑스급은 아니죠. 인도 태평양에 진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린 거는 당시에 이제 식민지 개척과 지배가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선전으로서 기능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절적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19세기하고 현재 21세기가 뭔가 전혀 다른 시대였다. 아니에요. 19세기에도 인도태평양이란 지역이, 특히 중국이나 인도 이쪽 지역이 당시 세계 무역의 정말 중심이었고, 사실 프랑스와 영국이 아편 전쟁으로 중국에 들어간 것도 궁극적으로 지금과 똑같아요. 중국과의 무역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새로운 내수 시장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이죠. 그리고 중국 주변부에 이제 식민지를 개척함으로써 이제 지금의 남중국해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라카 해협 이쪽 해상로를 장악하면서 이제 무역로 패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무역로 패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이제 독일 이전에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 정책을 하면서 이 경쟁에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당시 독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 많이 하던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아나 특히 이제 중국, 인도 쪽에 특히 이제 이제 무역을 확대하는 건데, 당시 해상 무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의 이제 해상로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도태평양의 강자다, 패권국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에 뒤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는 독일 제국의 이제 군사 지정학적인 이제 이익을 넘어서 어떤 무역이죠. 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독일의 세계 무역, 그리고 독일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독일의 그 19세기 이제 첫 번째 인도태평양 진출이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지면서 이제 식민지를 전부 빼앗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짧았던 이제 독일의 인도태평양 시대가 이렇게 저물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20세기 동안은 독일은 전혀 인도태평양에 이제 관여할 수도 없었고, 관여할
할 생각도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전범국이라는 멍해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독일이 이제 군축을 이제 당하면서 이제 독일이 또 프랑스나 영국, 미국처럼 이제 인도 태평양 저 멀리까지 어떤 군사 지정학적인 영역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21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2010년대 후반에 이어서 독일이 드디어 다시 귀환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진출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거를 독일의 인도태평양 귀환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독일로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까 말씀드린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전함 두 척을 파견하면서 이제 독일이 인도태평양 해상 질서에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독일은 이제 점점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2024년 이르면은 이제 독일 국방부 차원에서 이제 독일의 이제 영내에서 군사적 활동을 어떻게 확대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이 나오는데 인도태평양 전개 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도태평양의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독일이 작전 범위를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개입범인데 이런 범위를 설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오늘날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실 19세기와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상 무역로와 질서 보호죠. 물론 이제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사실 좀 모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전략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역학관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독일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단정적으로 된 서술은 없어요. 독일이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가 뭐겠어요? 무역이죠. 왜냐하면 독일의 가장 큰 무역 상대가 중국이고 그리고 독일 입장에 봐서도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독일도 이제 아시아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이제 자유무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상 질서죠. 항행의 자유 그리고 해상 무역로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독일은 이거를 위해서 이제 영내에 어떤 한 국가, 한 패권국이 어떤 패권을 잡고 질서를 뒤흔드는 거를 좀 반대를 하고 대신에 이제 미국, 뭐 중국,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 포함해서 이제 여러 행위자들이 다자적이죠. 그러니까 다자적인 여러 강대국끼리 이제 공존하면서 이제 영내 안정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다음에 이제 영내 우방국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일본, 특히 일본인데 일본이나 한국과 이제 좀 더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좀 강화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보이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어떤 뭐 적으로 뭐 설정한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은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독일이 이제 가장 인도태평양에서 두려워한 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대만 해협이죠. 이제 남중국해의 어떤 이쪽을 장악해가지고 해상 무역로가 좀 교란되거나 이래서 독일과 유럽의 이제 무역의 목숨줄이 이제 조여지는 걸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런 다자적 질서 그리고 영내 우방국들과의 협력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군사 지정학적 확장 즉 태평양 지역으로 들어오는 독일의 중국의 확장을 좀 견제하는 데 큰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큰 목표는 이제 예전에 19세기에는 이제 유럽이 이제 인도태평양 질서를 주도하고 창조하는 역할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뭐 부활이라는 표현이라고 좀 뭐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과거 유럽이 이제 누렸던 그리고 행사했던 역할과 위상을 좀 더 강화한다. 그리고 이 핵심에는 프랑스와 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프랑스를 꼭 집어가지고 프랑스와의 이제 군사 뭐 전략적 협력을 엄청 강조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유럽연합 내 프랑스와 독일의 특수 공조 관계가 연결되긴 한데 이거는 이제 불가피하면서도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보다 더 오래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제 프랑스는 이제 과거 이제 제국주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뭐 폴리네시아나 뭐 이쪽 지역에 영토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다수의 군사 기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약 7천에서 8천 명 정도를 이제 병력을 이쪽 지역에 상주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전략적 자산은 독일이 가지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프랑스와 독일 간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독일이 원하는 거는, 이제 독일도 인정을 하죠. 인도태평양의 주류는 이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인데, 이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프랑스와 독일만 이제 발표한 건 아니에요. 이제 영국도 당연히 있고, 네덜란드나 이제 뭐 스페인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역할을 이제 각 유럽 국가들이 하고자 하는 이제 역할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제 하나로 이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묶어서 유럽이 제3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는 제3자로서 무시 못할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죠. 자, 그렇다면 독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으로 독일 인도 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에 앞서서 이제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프랑스와의 어떤 차이를 설명하면서 제가 약간 좀 이야기를 거기에 좀 연장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독일 인도태평양 전략의 문제점은 좀 지나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프랑스와 달리 경제적 이익, 무역 관계, 경제적 안정성 이쪽을 좀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독일도 상대적으로 이제 프랑스에 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조금 저자세고,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중국이 일방주의적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중국과의 어떤 전면적인 뭐 갈등이나 충돌 관계를 원치 않는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일단은 독일은 물론 이제 전함 두 척을 보내고 나름대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군사 작전도 하면서 역할을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독일의 군사적 역량,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독일이 이제 사실은 독일의 자동차 유명하죠. 독일의 자동차의 3분의 1이 세대 중 한 대가 이제 중국에서 팔려요. 이 말은 이제 독일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경제적, 무역적으로 의존한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독일의 경제적, 무역이 이게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인 행동, 조금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독일은 이제 군사 기지가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지부티라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프랑스 쪽에 좀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군사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의 존재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사실 유럽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군사 행동을 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약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해외에, 특히 인도태평양에 주둔시키고 있는 병력이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좀 신속하게 개입하거나 어떤 적극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요즘에 그 독일도 재무장, 뭐 군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도 지난 독일의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은 이제 안보 위협을 상당히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뭐 징병제 부활한다는 얘기 있는데, 다시 한번 병력도 증강하고 실질적 군사적 투입 역량도 증가하는데, 사실 이 기조도 자연스럽게 이제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에 연계될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프랑스나 영국처럼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하진 않겠지만은, 이전과 달리 좀 더 많은 뭐 함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더 많은 군사적 활동이라는 게, 여기에는 뭐 해양 질서 감시도 있어요. 뭐 해적 퇴치나, 그리고 이제 사실 범유럽 협력을 한다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이건 좀 뭐 큰 틀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독일도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하는 게 좀 더 뭐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무튼 또 독일도 이제 뭐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해서 인도태평양에 좀 더 깊숙하게 개입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독일도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그늘에 벗어나서 어떤 독자적인 전략적 역할을 확대하는데 이제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활약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될 거고, 사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독일은 이제 한국과의 협력도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 역량도 있고,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이런 국가들도 아마 유럽 국가, 특히 독일과 프랑스와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좀 협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러한 열린 자세로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라보고 독일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특히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